화장실이 또 좀 좁은 편이어서 여기서도 변기 앉아서 씻어야 돼요. 아무래도 거기 좁은 공간에 오래 갇혀서 살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있더라고요. 굳이 그런 데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고프로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 디자이너이시고 부산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취미 겸 부업으로 집을 그리시는 분. 제가 이제 이메일 받아본 바로는 본가가 부산이신데 어쩌다가 서울까지 올라오게 되셨는지. 제가 부산에서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디자인 쪽으로 일자리도 많고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육 환경이 훨씬 좋아서 나중에 제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좀 더 발전 있는 일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 쪽으로만 아예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네, 부산이나 뭐 아니면 다른 타 지역으로는 이력서 자체를 넣지는 않았고요. 원래 학교도 서울권으로 가고 싶었는데 좀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서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었거든요. 취업은 이제 꼭 서울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애초에 뭐 다른 지역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첫 직장을 서울로 잡으신 거예요? 네네. 그때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때 특별히 심정이랄 건 없었고요. 처음에 이제 이사를 해서 이삿짐을 다 풀고 자려고 불을 딱 껐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 내가 처음으로 이제 혼자 사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실감을 하면서 그게 좀 재밌고 신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집이 좀 보수적인 편이었는데 새벽이나 뭐 밤늦게 잠깐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그냥 그때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대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그럼 서울 오셨을 때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틸만 하셨는지? 저는 서울에 그래도 친구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었고, 뭐 이모들이라든지 아니면 간간히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낯설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입시 미술 하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서울권에 입시 대회가 되게 많아요. 디자인이나 뭐 순수 미술 쪽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대회를 서울 쪽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왔다 갔다 많이 한 게 있어서 그렇게 낯설진 않았어요. 처음 자취를 하신 공간이 고시원 흡사한 환경에서 자취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주택 형태의 집인데 3층짜리였거든요. 그 3층에 살았는데 방이 6개인가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보는 정도의 그런 곳인데 3층에 올라가서 문을 딱 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가 있어요. 되게 좁은 복도인데 그 복도를 지나고 끝으로 가면 제 방이 있는데 방문을 열면은 한 거의 3평에 가까운 곳이었고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침대 밑에 서랍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1인 가구에 맞춘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되게 좁았어요. 변기에 앉아서 머리를 감을 수 있을 정도의 되게 협소한 공간이었고, 빨래를 넣을 공간이 안 돼가지고 제 방 옆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보일러실로 가는 베란다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빨래 널고. 고시원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고시원인데요. 네, 제가 맞아요. 느끼는 부엌이 있는 정도? 그냥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거기 좁은 공간에 오래 갇혀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씩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있더라고요. 피폐해진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밖으로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보증금이 얼마였죠? 제가 처음 3평 이런 데 살 때는 보증금이 원래 500에 월세가 35만 원이었고, 그리고 관리비가 5만 원에서 거의 40만 원이었는데 제가 보증금 상향을 말씀드렸어요. 그 집주인분한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보증금 1000에 36만 원에 이제 관리비를 안 받는 거로 그냥 36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은 많이 넓어졌어요. 7, 8평 정도 되고 부엌이랑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음식 해먹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전에 살 때는 원룸이 되게 좁고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늦게 처리하면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옷에도 막 쓰레기 냄새 배고. 그 자취를 할 생각인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방법인지. 일단 제가 산 곳은 좀 저렴하기도 했고 그래도 있을 거는 다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뭐 부모님이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지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은 한 1, 2년 정도는 좀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하시되 뭐 건강상에 무리 없을 정도로만 좀 이렇게 아껴서 저축을 하다 보면은 다음에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만한 그런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살만하다는 거죠?
저는 되게 평소에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뭐 명품이나 사치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좀 잘 모이는 편이었고 근데 그런 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없더라도 이거를 사면 내가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힘들어서 좀 뭐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평소에 소비욕이 조금 있으신 네. 분이라면 힘들 수 있다. 굳이 그런 데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부산이랑은 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긴 해요. 부산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도 뵈고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좀 조급함이 없고 되게 느긋해요, 다들.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좀 정보력 같은 게 좀 느린 편이긴 하더라고요. 부산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다 보면은 대화 주제가 이제 점점점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사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 투자도 이제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업할 것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그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 게으르다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무리할 필요도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사시는 데가 분리가 돼 있는데 원룸 같은 느낌인 데인가요? 좀 분리형 원룸이죠? 근데 방이 좀 크게 나고 화장실이 또 좀 좁은 편이어서 여기서도 변기 앉아서 씻어야 돼요. 네,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좁더라고요. 원룸에 이제 살아보셨으니까 원룸만의 장점? 그리고 또 단점 같은 게 있으면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원룸의 장점은 좀 더 큰 평수보다는 확실히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굳이 넓은 곳은 장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넓다 보면은 그 좀 청소하기도 힘들고 서울 외 대부분의 도시들이 값이 서울이랑 비교하면은 싼 편이잖아요. 식당도 진짜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은 굳이 모든 물가가 다 비싼 서울로 상경하는 게 도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서울로 상경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지. 저는 성향상 좀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배우고 좀 제가 발전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서울에서 좀 더 새로운 걸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배우고 이러면서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커서 서울로 온 거고요. 뭘 해도 성공하실 분이에요. 저런 마인드면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공하기 참 힘드네요. 쉬워. 취업 후 서울 자취생활에 드는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달에? 저처럼 좀 저렴하고 좀 좁은 원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월세랑 관리비랑 뭐 식비,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친다고 했을 때 적으면 70만 원에서 이제 많으면 100만 원까지 고정 비용. 네, 고정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아무래도 더 비용이 들겠죠. 제 주변에 또 원룸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취하는 사람 보면은 막 월세가 6, 70 이런 사람이 좀 많거든요. 강남권에 이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사 근처에 집을 잡게 되잖아요.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월세만 60, 70 이렇게 나가는 곳도 꽤 있다 보니까 4년제 대학 등록금 전액 마련, 이게 제 눈길을 좀 끌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전 일단 집에서 좀 도움을 받기 좀 힘든 상태였어가지고 이제 입학하자마자 내가 등록금이라도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었고 공부 학업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일단은 장학금은 기본으로 받고 거기에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자라는 생각으로 제일 바쁘게 살았던 때가 한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간단하게 뭐 판촉 알바 이렇게 뭐 나눠주는 그런 알바 하면은 1시간에 시급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학교로 가서 수업 듣고 저는 그때 시간이 정말 돈이었기 때문에 수업에서 이제 과제를 내주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켜가지고 그때부터 과제를 시작하는 거죠. 그 알바 하시면서 공부까지 하신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좀 조기 졸업을 해야 또 등록금을 아끼니까 학점을 되게 꽉꽉 채워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과제한다고 이제 새벽까지 하고 밤을 잘 때 저는 이제 집에 가면은 1시면 이제 잘 수 있게 그때 자고 이제 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뭐 공책 돌리는 이런 알바를 가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본 입장으로서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과 친구들이랑 뭐 선후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되게 사이좋게 지냈고 왜냐면 제가 시간 분배를 엄청 철저하게 했거든요.
재테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테크는 몇 살 때부터 재테크를 되게 일찍 시작한 건 아니었고 돈에 대한 개념이 어릴 때 막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대학생 때 만들었나? 그 정도로 별로 개념이 없었거든요. 뭐 어릴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현실이 이제 직시하고 나서 이제 돈관리나 흐름을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테크를 자취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건가요? 등록금 마련할 때부터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알바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인가? 네, 미술학원에서 알바를 했었고 제가 좀 운이 좋은 게 다른 미술학원 알바 같은 경우는 애들을 막 가르치면서 서서 막 애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알바인데 저는 좀 운이 좋게 학원 실장님 그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였어요. 거기서는 그냥 애들이 뭐 종이를 산다거나 연필 지우개 사는 거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건네주고 학부모님 가끔 오시면 상담 조금씩 도와드리고 학원 청소하고 이 정도예요. 비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노트북 켜가지고 과제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좀 바짝 모았죠. 그 돈을 모으고 공모전 같은 거 이런 것도 돈 되는 게 꽤 있거든요. 해서 상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이제 차곡차곡 처음에 예금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고정비랑 제가 쓸 돈이랑 이런 걸 계좌를 다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 통장에 뭐 200만 원이 들어온다 치면은 그 중에 100만 원은 고정비로 못 건드리게 다른 계좌에 넣어두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돈 모으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이 하네? 이러면서 혹시 강과장 보세요? 스쳐봤어요. 아 그래? 네. 저 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전 신사임당님하고 신사임당. 약간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봐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라는 걸 아는데도 이거를 행동까지 옮기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수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저 주변에 돈을 잘 모으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막 얘기를 해도 안 듣죠? 네,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렇게만 하면은 분명히 돈이 모이는데 처음에 알겠다고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고 받아들이는데 행동을 안 하는 저만의 또 팁이 있어요. 만약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막 편의점이든 뭐든 제가 필요한 걸 사고 동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무조건 저금통에 넣어요. 그게 뭐 500원, 100원 이런 거를 그냥 넣다 보면 돈을 좀 덜 쓰게 되고 그게 또 쌓이면은 또 큰 돈이거든요. 저금통을 이렇게 정산을 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저기 아 정말요?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할랄 파는 카트가 있어요. 걔는 현금만 받아. 그럼 동전이 남아. 이거를 저금통을 사가지고 다 넣어놨다가 그쵸. 이게 꽉 차가지고 엄청 무거워지면 이거 기쁜 마음으로 은행을 그럼 가면서 또 꽁돈 생긴 느낌 맞아요. 들잖아요. 꽁돈 이게 내 돈이긴 한데 꽁돈 네. 생긴 느낌이 네, 든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아, 이거 돈을 좀 아끼고 싶다 싶으면은 며칠에 이 돈이 나가고 며칠에 이 돈이 나가고 이런 거를 그냥 문 앞에 항상 붙여놔요. 이제 그걸 보면서 더 이상 돈을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되는 것도 있고 저는 회사 다닐 때 한참 돈을 열심히 모을 때 점심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일단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소비욕이 남들보다 없는 거. 근데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소비욕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E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좋아해요. 자본주의에 대한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소비를 계속 해야지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삶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려면은 저걸 사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더라고요. 물질로 충족을 시키는 맞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정말 복 받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쵸. 저희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널 홍보 한번 하시죠. 근데 제가 홍보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 그건 아니라서 아니. 되게 당연하죠. 민망한데 당연하죠. 제 채널은 집 그리는 여자 짧게 말해서 집그녀고요. 사연을 받아서 집을 그려주는 채널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원했던 집이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을 그려주는 채널이고요. 좀 감성적이면서 라디오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집그녀 채널에 가셔서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꿀잠 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 월세 200~300씩 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인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